네,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힘들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수험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또 그분들을 우리 또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을 옆에서 또 이렇게 독려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제 먼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느냐면 사실 이 수험이라는 게 상당히 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제 이겨야 그래야 이제 이 합격이라는 영광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뭐 시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원래 강의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최근 우리 뭐 이제 이 청와대 또 뭐 발표에 따라서 뭐 공인중개사 뭐 제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십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일단 물어보시는 분들이 공부가 많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제 자기를 이제 위로하는 거죠. 이 자격증 꼭 합격 안 해도 뭐 상관없어. 뭐 이런 이제 아니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 이제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그 수험이라는 그 긴 거의 1년간의 그 긴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자격증 아주 중요하고 이제 가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스스로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공인중개사라는 이 제도가 뭐 없어질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라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소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소개를 할 것 같으면, 그죠? 뭐 소개할 것 같으면 사실 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체력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죠? 누가 얼마나 빨리 많은 걸 소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길찾기 시험 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개라는 것은 그 중개는 단순한 소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럼 중재를 하시려면, 여러분, 중재하시려면요. 사실 이제 우리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그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재를 하시려면요. 많은 이 법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 건축물에 과연 뭐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지. 뭐 여러분들 이제 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 합계가 뭐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그 150제곱미터를 또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위락시설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이제 설치가 입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일반인들이 모르십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중개사가 뭐 없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중개사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확고해지고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 자격증을 나는 꼭 1년 안에 따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가지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꼭 당부 말씀, 그 동기부여 내셔야 된다라는 그 당부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낼 수 있어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는 이제 메가랜드 이제 최성호라고 합니다. 제 이름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처음에 보면 이제 인상이 조금 무섭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저도 웃으려고 합니다. 강의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요즘 애들 말로 제가 좀 약간 뭐 진지충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좀 진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끔씩 이제 인상을 쓰는 일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제 수업한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밝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인상 관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일단 좀 오리엔테이션, 아마 뭐 다른 교수님으로부터도 이제 들으시겠지만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이제 과목과 이 부동산 공시법이 차지하는 그 뭐 위치, 뭐 위치라고 말씀드리면 좀 거창한가요? 어쨌든 이 공시법 시험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수험을 준비하셔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뭐냐. 그다음 공부 방법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이제 원활하게 쉽게 여러분 이 수험 생활도 경제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비용 투자는 조금 하더라도 그 효과는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수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여러분 시험 과목은 일단 1차 시험과 이제 2차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이제 2차 시험 과목이 있는데 뭐 1차 시험 과목은 뭐 여러분들 잘 뭐 아시죠? 또 뭐 1차 교수님들한테 들으셔서 이제 우리 민법과 이제 개론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은 아마 이제 개론부터 먼저 나와요. 이 부동산학 개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이 기본이에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아까 그 제가 경제 최고 이념 말씀드렸죠.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이런 이제 경제학을 주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뭐 투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론이라든지, 그 다음 심지어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감정평가 이론도 나옵니다. 그 부동산을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 이론 등 해서 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제 개론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론이라는 과목은 처음 시작 접근은 상당히 힘들어요. 아주 학문적이고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도 뭐 경제 원칙, 뭐 수요, 공급 법칙 뭐 이런 거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은 상당히 이제 힘드실 건데, 대부분의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을 보면, 처음 시작은 힘든데 나중에 이제 시험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시작보다는 이제 시험이 좀 쉽게 나와서 나중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오히려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뭐 소유권이라는 말, 뭐 지상권, 전세권. 아마 지상권이란 말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세권, 뭐 임차권,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민법은 이제 접근은 조금 쉬운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민법의 원리,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문제 푸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에서 우리 이 민법은요. 사실 2차 과목에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 사실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거 뭐 제 이 말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잘 되면 2차 과목도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민법에 많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은 또 우리 공시법 중에서 이 등기법이랑 완전히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이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이제 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수험 전략을 세우실 때 처음 시작을 난 시간이 없고 힘드니까 그냥 1차부터 먼저 하고 내년에 뭐 2차 할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도록이면 사실 그 방법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얼마 전에요. 29회 시험이었습니다. 29회 시험에 사실 2차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2차 시험이. 그런데 그때 두드러지는 현상이 보면 2차, 1차를 그 전해 합격을 하고 2차 시험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에 대거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셨어요. 오히려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그다음 높았고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전부 합격을 하셨는데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 민법이라는 게 모든 2차 과목에서도 기본이 되고 이 중추 역할을 하는 법인데, 그 민법을 이제 1년 공부 합격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민법 안 보시잖아요. 안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날 것 같으냐? 안 나요. 기억나는 내용 물론 있겠죠. 일부 기억나는 내용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법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2차 시험도요. 여러분 감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만 하지 마시고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여러분 1차 시험만 합격한다라고 해서 뭐 가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물론 2차 과목을 강의를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과목에는요, 2차 과목에는 일단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 물론 여기서 각 이제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또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40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세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과 우리 부동산 세법. 물론 이제 전제 자체는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요. 공시법에서 여러분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느냐면 24문항이 출제가 돼요. 보통 여러분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문항 출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계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적을 알아야, 그죠? 적을 알아야 100점 불패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먼저 뭐 각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는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수험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전략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그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그래서 공시법에서 여러분 2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16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제가 최대한, 저는 이제 공시법, 이 중에서 이제 공시법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제가 공시법 강의를 하면서 그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마는 어쨌든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요. 합격하신 분들을 나름 데이터를 내요.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평균 점수가 거의 한 70점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요,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이제 40문제를 100점으로 환산해서요, 보통 한 70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그 수험생 선배, 그 합격생 분들의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걸 듣고 그대로 이제 좀 맹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험이랑요, 지금 시험이랑은 시험의 일단 패턴이나 난이도나, 그 다음 시험의 이제 출제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중개사 이제 법령 및 실무라는 이제 과목인데 그 실무 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중개사법에 80점 밑으로 받으면 뭐 좀 바보다, 뭐 속된 표현으로, 제가 좀 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80점이 다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실무 문제가요, 40문항 중에서 12문항이나 출제가 됩니다. 12문항이나.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실무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합격하시는 분들의 점수대가 한 70점 안팎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고득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저는 절대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난 중개사법에서 90점 이상 받을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중개사법에서 90점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요, 70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양이 가령 100이라고 한다면요. 이걸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한 300, 400을 하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경제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건 난이도를 조절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보통의 분들이 한 70점 내외 받으시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아주 타당하다.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중개사 교수님이 들으시면 뭐 섭섭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80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거의 잘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이제 각종 규제법이에요. 규제법에서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해서 뭐 건축법이라든지 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그다음에 뭐 농지법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그 법 과목들을 이 부동산 공법은 단행법이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단행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데 양이 무지무지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에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많은 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요, 2년, 3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동산 공법에서 아주 고득점을 받으신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은 평균 점수가 합격하신 분들이 50점대더라. 60점을 넘어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수험 전략을 이렇게 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요 정도 점수대로 해서 내가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두 과목을 합치면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평균 점수가 한 60점이 나와요. 이거 평균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죠. 그러면 평균 점수가 한 60점 나와요. 아시겠지만 과목당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한 60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남은 게 공시세법입니다. 중개사법과 공법은요,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이 점수대가요,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편차가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뭐 아주 밑으로, 이 득점, 물론 뭐 아주 밑으로 득점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거의 점수대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 공법.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뭐 3년, 4년을 하신 분도 60점 이상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과락.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합격하신 분들이 뭐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떨어질 걸 대비를 해서 주변에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극비리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계실 거예요. 이 공법, 가끔씩 나 공법 과락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공법 과락 때문에 떨어졌다. 다른 과목도 다 과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공법 과락, 다른 건 다 통과가 됐는데 공법만 과락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시면 여러분 40점대 이상은 다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제 50점대, 그다음 그걸 넘어서 이제 60점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사실 제가 공시법 강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과목, 공법 공부하듯이 다른 과목 공부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게 효과적일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세우실 때 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여러분 공시세법이에요. 공시세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시법을 강의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시법이 우리 2차 과목에서는요, 문항수는 24문항이 출제가 되지만 사실상 뭐 당락을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험의 전반적인 그 통계의 치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세법. 사실 예전에요, 세법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말 그렇게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세법은요, 세법 시험에 보면 다음 중 뭐 국세가 아닌 것은, 뭐 지방세가 아닌 것은 그런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를 보면요, 지문도 상당히 깁니다. 이게 세무사 시험인지 회계사 시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심지어 특히 우리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 회계사는 주로 국세 부분만 이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은요, 지방세,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심지어 세무사분들도 잘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세법이 어려워요. 다만 어렵다고 해서 당연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목도 지금은 포기해가지고는, 예전에는 이제 중개사법이 아주 고득점이 가능했을 때는 중개사법이 공법도 도와줘요. 이제 효자 과목이죠. 공법도 도와주고 공시세법도 도와주고.
여기서 고득점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뭐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어려운데 학교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항상 쉬운 문제들 나오니까 그건 맞추셔야 돼요. 쉬운 문제들 맞추고 나머지는 여러분 먼저 뭐 하늘에 맡기는 거죠. 쉬운 문제는 맞추셔야 되고 무슨 과목이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 세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도소득세 이제 실무라는 그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가 페이지가 2000페이지가 넘어요. 양도소득세만요. 너무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그 많은 걸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교수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 뭐 그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보통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그 평균 점수가 여기 세법에서 한 8문항 정도를 한 절반 정도를 맞추시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물론 8문항 못 맞추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아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늘에 맡긴다. 보통 하늘에 맡긴다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면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줄을 세우는 겁니다. 나 그냥 3번 쭉, 내지는 4번 쭉.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공부는 얼마 안 해놓고요. 얼마 안 해놓고 또 가서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풉니다. 열심히 풀어요. 답만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심지어 빵점도 나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보셨다면 안 되죠.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뭐 공부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가끔씩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점을 일단 좀 기억해 두세요. 한 그 정도 나오더라. 세법이 그 정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 평균 점수가 한 8문제, 절반 정도 맞추시더라. 그럼 이제 남은 게 공시법인데요. 이 공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공시에는 다시 지적이라는 게 있고,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여기서 12문항씩 출제가 돼요. 지적에서 12문항, 등기에서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지적, 상대적으로요. 지적은 범위가 작아요.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우리 이 지적의 이제 법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이 법률에서 열거하는 부분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시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거하는 부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지적은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냥 정상적으로 제 수업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물론 지적은 여러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지적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깨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깨트리고, 그다음에 또 이 지적은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의 체계, 이런 것들만 초반에 좀 잡아두시면 수업 시간에 그냥 무난하게 수업만 따라오시면 그냥 지적은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9문제에서 한 11문항 정도는 맞추십니다. 물론 만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적은 보통은 그래요. 합격하신 분들이. 물론 뭐 8문항 맞추고 합격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제가 이제 득점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등기인데요. 등기인데, 사실 등기는, 세법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세법 못지않게. 일단, 양이 무지무지 방대해요. 등기법도요.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을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공부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시험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세우듯이 장기계획 세우셔야 돼요. 아까 등기법을 다 보고 나는 뭐 시험에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 수험 생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험은 전략이에요. 전략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등기법은요.
특히 원리와 체계가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원리와 체계를 알면요, 설령 내가 배우지 않은 게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등기법은 맞출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뭐 여러분 지적이라든지 이 지적이라든지 공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적이나 공법, 세법, 그다음 중개사 법령이라는 이 부분은 100% 법령만 가지고 출제를 해요. 100% 법령만 가지고 출제하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요. 만약에 내가 안 배운 게 나왔다, 그러면 틀려요.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 등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논리성이 강해요. 우리 법학 과목 중에서 논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3 더하기를 할 줄 안다. 그러면 곱하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더하기를 여러 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특히 원리와 체계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 수험생의 분들을 보시면 등기법은 정말로 천차만별이더라. 심지어 합격하신 분들조차도 점수대가 만점부터 심지어 빵점까지 다양하게 점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특히 2차 과목에서는요, 저는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과목에서 등기 아주 중요하다. 문항은 12문항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기 모르고 어떻게 부동산의 등기라는 게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곧 배우시겠지만. 근데 등기를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부동산 중개를 하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고요. 그 다음 이 등기법은 아까 우리 1차 과목의 민법과 완전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사실 등기법은 이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인데 워낙 중요하니까 2차 시험에서 따로 하나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민법에도 등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도 여러분 등기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실질적으로 12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이상이다라는 12문제 이상이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험 전략을 대충 여러분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등기에서, 그래서 저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등기에서도 9문제 이상 맞추자. 그러면 세법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세법에 대한 부담이요. 물론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제일 듣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 교수님, 세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만 열심히 할래요. 라는 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세법이라는 과목이 절대 만만치가 않고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시세법에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가 줘야, 그래야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사실 9문제 이상 맞췄다. 제가 등기법에서 9문제 이상 맞췄는데 시험에 떨어진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등기법에서 9문제 이상 맞췄다. 12문제 중에서. 그러면 사실 등기법을 잘한다. 민법은 당연히 잘해요. 근데 민법을 잘한다고 하면 등기법을 잘할 가능성은 있지만 민법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법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은 민법에서 출발하는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출발 자체가 베이스가 이제 민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 무난하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수험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처음 시작을 할 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우리 학자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전략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특히 이제 제가 2차 시험을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차랑 되도록이면 여러분 같이 하셔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